5년 만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 익숙한 공기가 민서연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성울라스 너머로 회색빛 도시의 풍경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다. 5년 전 쫓겨나듯 떠나야 했던 이 땅에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다시 돌아왔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손을 꼭 잡은 8살배기 아들. 한결이 서 있었다. 아이는 커다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태블릿 PC를 놓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그저 평범한 모자무지일 뿐이었다. 오랜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온 세련되지만 어딘가 사연 있어 보이는 젊은 엄마와 조용한 아들. 하지만 그들의 평범한 외피 아래에는 날카롭게 벼려진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민서연은 더 이상 태아그룹의 무력한 며느리가 아니었고 한결은 그저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제국에 맞서기 위해 돌아온 그림자였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동안 서연의 머릿속에는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차가운 비가 쏟아지던 날, 그녀는 태아그룹의 본가에서 쫓겨났다. 그룹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누명을 쓴 채였다. 시아버지인 강 회장의 싸늘한 눈빛, 자신을 모함하며 비웃던 남편의 사촌 강민준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외면했던 가족들. 아무도 그녀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갓난아기였던 한결을 품에 안고 빗속에 내쳐졌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이를 악물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아들이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그녀는 그렇게 독하게 맹세하며 아들과 함께 한국을 떠났던 것이다. 택시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강남의 주상복합이 아닌 조용한 강북의 낡은 아파트였다. 그들의 귀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곳이 바로 그들의 비밀스러운 작전 기지였다. 겉보기엔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이 짐을 푸는 동안 한결은 익숙하게 자신의 방으로 가 직접 조립한 고사양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었고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자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한결은 언어와 감정 표현에는 서툴렀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천재였다. 그 아이의 재능은 지난 5년간 서연이 갈고 닦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아들이 컴퓨터를 설치하는 동안 거실 벽에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 태아그룹의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났다. 수많은 계열사와 자회사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 거미줄의 정중앙에는 현재 태아그룹의 회장 대행인 강민준의 사진이 있었다. 5년 전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의문의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의 자리를 꿰찬 원수.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조직도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그곳에는 프로젝트 제니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태하전자가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 중인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사업이었다. 강민준이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야심작이기도 했다. 서연은 한결을 불렀다. 한결아, 이리 와보렴.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말하는 듯한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다. 한결은 태블릿 PC를 든 채 그녀의 옆에 섰다. 서연은 스크린에 프로젝트 제니스를 가리켰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물이야. 태하전자의 프로젝트 제니스. 지금부터 이 프로젝트의 모든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 구조를 분석해줘.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어디인지 찾아내 할 수 있겠니? 그녀의 말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의 태블릿 화면에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의 커다란 눈동자에 스크린의 코드들이 비쳤다. 그것은 아이의 놀이가 아니었다. 거대한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려는 공성전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아들의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복수를 앞둔 전사의 차가운 결의가 동시에 어려 있었다. 5년간의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다. 한결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자 그의 앞 모니터에는 태아전자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의 구조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소녀는 거대한 건물의 설계도를 보며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나 숨겨진 균열을 찾아내는 건축가와도 같았다. 몇 시간의 침묵 끝에 한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차분했다. 찾았어요. 엄마, 그가 발견한 것은 프로젝트 제니스의 핵심인 인공지능, 타이탄의 예측 알고리즘에 내재된 미세한 오류였다. 타이탄은 미래의 원자재 가격 변동을 예측하여 최적의 구매 및 재고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한결은 타이탄이 특정 히토류 원소의 가격 변동 모델을 분석할 때 지정학적 변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버그를 찾아냈다. 이대로라면 타이탄은 곧 너디뮴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예측하고 회사의 보유 자산 매각을 권고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민서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아들이 찾아낸 기술적 결함 속에서 그녀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금융의 비수를 보았다. 그녀는 즉시 해외에 설립해둔 자신의 유령 투자사 에리다누의 계좌를 통해 작전을 개시했다. 그녀의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태하전자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제선물 시장에서 너디뮴 관련 파생 상품을 조용히, 하지만 대규모로 사들이는 것이었다. 같은 시각, 태하그룹의 회장실에서 강민주는 프로젝트 제니스의 성공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타이탄의 예측 덕분에 이번 분기에만 수백억 원의 원자재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강 회장 대행님의 선견 지명이 옳았습니다. 임원들의 아첨 속에서 한 젊은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대행님, 최근 타이탄의 히토류 예측 모델에 약간의 이상 신호가. 강민주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사소한 문제는 알아서 처리해. 내 앞에서는 성공 사례만 보고하도록.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바로 다음 날이었다. 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다. 그 나라는 전 세계 너디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었다. 뉴스가 터져 나오자마자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너디뮴 선물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다. 타이탄의 예측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태아전제는 비상이 걸렸다. 타이탄의 예측을 믿고 보유하던 너디뮴 재고를 대부분 매각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제니스의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등한 가격에 너디뮴을 다시 사들여야만 했다. 순식간에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이 소식이 주식시장에 알려지자 태하전자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가장 큰 업적은 하루아침에 최악의 실패작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강민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쿠데타 정보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건 그렇다 쳐도. 왜 하필 우리가 재고를 전부 팔아치운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고. 그의 재무분석팀은 떨리는 목소리로 추가 보고를 올렸다. 대행님, 더욱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너디뮴 가격 폭등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세력이 있습니다. 에리단이라는 소규모 해외 투자사인데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측했다는 듯이 며칠 전부터 선물 계약을 대량으로 매집했습니다. 태하전자의 주식 공매도로도 막대한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타이탄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정학적 이슈를 이용해 자신을 공격한 것이다. 기술과 금융을 완벽하게 결합한 정교한 공격. 그는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자신에게 대항할 배짱과 능력을 가진 익명의 적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주먹을 쥐고 창밖의 도시를 노려보았다. 찾아내. 에리단의 배우가 누구인지 샅샅이 뒤져서 내 앞에 데려와. 같은 시각 강북의 낡은 아파트에서는 저녁 뉴스가 태하전자의 주가 폭락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민서연의 노트북 화면에는 에리단의 계좌에 찍힌 막대한 수익금이 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실탄이었다. 한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잘했어. 파트너. 한결은 우유컵을 내려놓고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엄마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태아그룹의 내부 보안망 구조도가 떠 있었다. 엄마, 저들의 외부 방어선은 튼튼하지만 내부 보안은 생각보다 허술해요. 다음은 저곳을 노리는 게 좋겠어요. 아이의 눈이 다음 사냥감을 정한 사냥꾼처럼 빛났다. 첫 번째 지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이제 더 깊숙한 곳을 향해 더 강력한 충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첫 번째 공격의 성공은 민서연과 한결에게 귀중한 자금과 함께 확신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서연은 강민준이 즉각적인 금융 공격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두 번째 공격은 그의 돈이 아닌 그의 정신을 겨냥해야 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내렸다. 태하그룹의 시스템 내부에 유령이 되어 강민준과 그의 하수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었다. 한결의 작전은 예술의 경지에 가까웠다. 그는 태하그룹의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는 대신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존재했던 공기처럼 시스템 내부로 스며들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5년 전 서연의 누명을 조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재무팀의 오 이사였다. 한결은 오 이사가 보고 있던 분기 실적 보고서의 숫자 하나를 아주 잠깐 다른 숫자로 바꾸었다가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 문서의 마지막 빈 페이지에 암호화된 아주 작은 글씨로 5년 전 서연이 쫓겨났던 그날의 날짜를 새겨 넣었다. 오 이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숫자가 잘못 보였던 것은 착각이라 치부할 수 있었지만 문서 끝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 날짜는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열어보았지만 그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누군가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는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다음 유령의 출현은 태하그룹의 심장부인 이사회실에서 일어났다. 강민준이 야심차게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던 중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지지직거렸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화면에는 혼수 상태에 빠진 강민준의 형이자 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였던 한서준의 젊은 시절 사진이 스쳐 지나갔다.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라 대부분의 이사들은 단순한 화면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의 죄를 아는 몇몇의 눈에는 그것이 죽은 자의 원혼처럼 보였다. 강민준은 애써 태연한 척 발표를 마쳤지만 등줄기에서는 차가운 땀이 흘렀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의 개인 이메일함의 발신인 불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제목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의 조합이었다. 하지만 강민준은 그 숫자들이 한서준의 교통사고 사건 파일 번호라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본문은 텅 비어 있었다. 그 공백은 그 어떤 협박의 메시지보다도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당장 정보보안팀 전부 소집해. 지금 당장 강민준의 분노에 찬 고함이 회장실을 울렸다. 그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유령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 그는 그룹의 모든 서버를 폐쇄하고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태하그룹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안팀이 며칠 밤낮으로 시스템을 분석했지만 그들의 결론은 강민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아무런 외부 침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된 사건들은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일시적인 오류로 추정됩니다. 보안팀장의 보고에 강민준은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오류라고 그는 이것이 누군가의 정교한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는 이사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도,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할 수도 없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고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의 분노는 애꿎은 직원들에게 향했다. 그는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는 임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강민준의 공포 정치는 그룹 내부의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켰다. 그가 쌓아 올린 부패한 왕국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령은 성공적으로 그들의 정신을 좀먹고 있었다. 같은 시각 작은 아파트에서 민서연과 한결은 태아그룹의 내부 CCTV를 통해 강민준이 사무실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한결은 방금 전 보안팀의 내부 보고서를 가로채 읽고는 시시하다는 듯이 말했다. 엄마, 저 아저씨들 실력 없어요. 내 흔적은 절대 못 찾아요.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심리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적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대한 공포로 이성을 잃고 있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그의 앞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에 유망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뉴로링크의 정보를 띄웠다. 태하그룹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매물이었다.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강민준의 시선이 온통 유령에게 쏠려 있을 때 우리는 그의 눈앞에서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을 빼앗을 거야. 강민준의 편집증적인 공포는 민서연에게 완벽한 기회의 장을 열어주었다. 그의 시선이 온통 내부에 유령을 색출하는 데 쏠려 있는 동안 서연은 그의 눈앞에서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을 빼앗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목표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 뉴로링크였다. 뉴로링크의 독보적인 기술은 프로젝트 제니스의 실패를 만회하고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태아전자가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뉴로링크 인수전은 처음부터 태하그룹의 동무대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막강한 자금력과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태하의 공세에 대부분의 경쟁자들은 일찌감치 백기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에리단이라는 이름의 낯선 해외 투자사였다. 에리단은 태하그룹이 제시하는 금액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따라붙으며 끈질기게 인수 경쟁을 이어갔다. 강민주는 처음에는 그들의 도전을 코웃음 쳤다.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도 모르는 작은 펀드가 감히 태에게 덤벼든다고 생각했다. 돈으로 찍어 눌러버려. 감히 우리 앞길을 막은 대가가 얼마나 쓴지 똑똑히 가르쳐 주란 말이다. 그의 오만한 지시 아래 태하의 인수 제한 가격은 뉴로링크의 실제 기업 가치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존심을 건 전쟁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실시간으로 인수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심리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는 결코 남에게, 특히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에게 패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그 오만함을 이용했다. 태하가 이성을 잃고 폭주하도록 유도한 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태하그룹이 시장을 경악시킬 만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최종적으로 제시하기 직전 에리단은 한 발 먼저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들의 제안 금액은 태하보다 약간 낮았지만 뉴로링크의 창업자에게 완전한 경영 독립성과 향후 10년간의 연구 개발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포함하고 있었다. 기술과 미래를 존중하는 에리단의 제안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하의 오만한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결국 뉴로링크는 에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인수전 패배 소식에 강민주는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상대에게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다. 치욕감에 휩싸인 그는 에리단의 배후를 캐라고 지시했지만 그들이 알아낸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는 유령 회사들의 복잡한 연결 고리뿐이었다. 그는 정체불명의 적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 며칠 후 뉴로링크 인수 계약을 위한 최종 서명식이 열렸다. 분을 사귀지 못한 강민주는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흠집을 낸 무례한 이방인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굴복시키고 싶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리고 회의실로 들어서는 인물의 모습에 강민준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5년 전 자신이 직접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 민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무력하고 순종적인 여인이 아니었다. 잘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신감과 냉철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마치 여왕의 귀환처럼 당당하게 걸어와 테이블의 상석에 앉았다. 강민주는 그제야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금융시장을 뒤흔든 공격, 내부 시스템을 교란시킨 유령, 그리고 뉴로링크를 빼앗아간 에리단까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민서연이 있었다. 뉴로링크의 대표가 어리둥절한 표정에 강민준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강 회장 대행님, 소개가 늦었습니다. 이쪽이 에리단의 대표이신 민서연 대표님입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강민준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아주버님, 아니,
이제는 강 회장, 대행님이라고 불러야 하려나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아주버님이라는 호칭은 강민준의 심장을 관통하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유령처럼 서서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내민 손을 참아 잡지도 못했다. 5년 동안 잊고 지냈던 악몽이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가면이 벗겨졌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것은 더 이상 숨바꼭질이 아닌 모든 것을 건 전면전이 될 터였다. 민서연의 화려한 등장은 강민준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의 사무실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충격은 이내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치욕감으로 변했다.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아 내쫓았던 여자가 자신의 제국을 뒤흔드는 유령이자 가장 탐나는 먹잇감을 눈앞에서 가로챈 포식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이 굴욕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충복들을 긁어모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뱀처럼 차가운 잔혹함이 서려 있었다. 민서연을 파멸시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그의 명령과 함께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무자비한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는 서연의 사업과 명예,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을 개시했다.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강민준이 장악한 언론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5년 전의 스캔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추측을 덧붙였다.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쫓겨난 전태아가 며느리, 정체불명의 자금으로 돌아와 적대적 M&A 시도,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대중의 호기심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추잡한 루머들이 만들어져 익명의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다. 해외에서 부유한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 돈을 모았다는 이야기, 심지어 한결의 친자관계를 의심하는 악랄한 내용까지 있었다. 대중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재벌가의 추악한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할 뿐이었다. 서연은 하룻밤 사이에 복수심에 불타는 파렴치한 여자로 낙인 찍혔다. 동시에 그녀의 사업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되었다. 강민준은 태아그룹의 영향력을 이용해 뉴로링크에 부품을 공급하던 업체들에게 계약을 끊으라고 압력을 넣었다. 뉴로링크의 핵심 개발자들에게는 몇 배의 연봉을 제시하며 이직을 종용했다. 또한 그의 정치적 연주를 동원해 서연의 회사의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와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켰다. 서연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맞서 싸우는 고독한 선장과 같았다. 밖에서는 자신을 향한 인격적인 모독이 쏟아졌고 안에서는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가 연이어 터졌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대체 공급업체를 찾고 흔들리는 직원들의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강민준의 목표는 명확했다. 그녀가 재기할 발판을 마련하기도 전에 정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완전히 고사시켜버리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 소파에 쓰러져 있던 서연은 무심코 인터넷 뉴스 댓글을 보고 말았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조롱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그녀는 상처받는 인간이었다. 5년 전의 무력감과 고통이 다시 그녀를 덮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때 작은 손 하나가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한결이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옆에 앉아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들이 엄마를 공격하는 건 엄마가 무서워서예요. 엄마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상황을 꿰뚫어보는 천재의 통찰력과 엄마를 지키려는 아들의 굳건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아이가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곁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공격하는 저들을 위해 무너질 수 없었다. 아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반드시 이겨내야만 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아들이 준 코코아를 마셨다. 뜨거운 액체가 그녀의 차가워진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냉철함과 결의를 되찾았다. 강민준의 공격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그녀의 잠자고 있던 모성애와 투지를 더욱 강렬하게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 순간 한결의 태블릿 화면에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가 떠올랐다. 아이의 손가락이 특정 경로를 가리켰다. 엄마, 찾았어요. 강민준이 언론사와 용역업체에 지시를 내릴 때 사용하는 비밀 통신망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방화벽을 믿고 있지만 실수를 했어요. 나를 너무 얕봤어요. 아이의 눈빛이 섬광처럼 빛났다. 제국의 거친 방역에. 이제는 천재의 날카로운 방역이 시작될 차례였다. 제국의 방역은 거셌다. 민서연과 그녀의 작은 회사는 사방에서 몰아치는 파도에 난파 직전인 도치담배와 같았다. 공급망은 끊겼고 신뢰하던 직원들은 떠나갔으며 세상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녀는 버티고 있었지만 한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흔들리는 것을 본 한결의 눈에 이전에는 없었던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아이는 더 이상 엄마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칼을 휘두를 시간이었다. 한결은 엄마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것은 방어가 아닌 역공이었다. 적의 공격을 막는 대신 그 공격의 흐름을 비틀어 적의 심장부로 되돌려 보내는 교묘한 함정. 강민준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와 용병 해커들을 동원해 서연을 공격하고 있었다. 한결은 그 모든 공격 명령이 단 하나의 비밀 서버를 통해 내려온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는 그곳에 덫을 놓았다. 강민준의 해커들이 서연의 회사 뉴로링크의 서버를 마비시키기 위해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시작한 순간 한결의 덫이 발동했다. 공격 신호는 뉴로링크로 향하는 대신 교묘하게 경로가 바뀌어 태하그룹의 물류 자회사인 태하로지스의 중앙관제 시스템으로 향했다. 순식간에 태하그룹의 모든 육상 및 해상 운송망이 마비되었다. 전국 각지의 항구와 물류 창고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연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던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는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모든 기사가 삭제되었고 뉴로링크의 인력을 빼내가던 헤드헌팅 업체의 고객 정보는 통째로 인터넷에 유출되었다. 강민준이 서연을 공격하기 위해 뻗었던 모든 손길이 이제는 그의 제국에 다른 부위를 강타하는 주먹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태하그룹은 대혼란에 빠졌다. 강민준은 정체불명의 해커 집단으로부터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서연을 공격하던 모든 자원들을 즉시 회수하여 자신의 제국을 방어하는 데 투입하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 결과 서연을 향하던 모든 공격이 거짓말처럼 뚝 멈췄다. 아이의 기막힌 묘수는 엄마에게 절실했던 귀중한 시간과 공간을 벌어주었다. 하지만 한결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다. 태하그룹의 보안팀이 계열사들의 비상사태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 바로 그 순간, 제국의 심장부는 역설적으로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한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방어막이 허술해진 강민준의 개인 서버, 가장 깊숙한 곳으로 유령처럼 잠입했다. 그는 엄마의 누명을 벗겨줄 증거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바로 아빠의 사고에 대한 진실이었다. 그는 사고가 일어났던 5년 전 그날을 기점으로 강민준의 모든 금융거래 기록과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데이터의 나열이었지만 마침내 그의 눈에 이상한 자금 흐름 하나가 포착되었다. 강민준의 유령 회사 중 하나에서 거액의 돈이 한 개인에게 송금된 기록이었다. 송금 시점은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바로 이틀 후였다. 한결은 돈을 받은 남자의 신원을 추적했다. 그는 과거 불법 레이싱 선수로 활동했으며 사고 전문 해결사라는 어두운 뒷세계의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추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강민준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추악한 범죄, 아직은 정황 증거뿐이었지만 이것은 진실의 문을 열 첫 번째 열쇠였다. 늦은 밤, 사무실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서연을 괴롭히던 악성 기사들과 비난의 전화들이 모두 멈춰 있었다. 그녀가 숨을 돌리고 있을 때 한결이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송금 기록이 떠 있었다. 엄마, 아빠에 대한 걸 찾은 것 같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커다란 파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화면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단순한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남편의 억울한 죽음 혹은 살인 미수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하는 처절한 싸움이 되었다. 아이의 위험한 도박은 위기에 처한 그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다. 한결이 찾아낸 증거는 단순한 방역의 무기를 넘어 전쟁의 양상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민서연은 남편의 죽음 뒤에 강민준의 추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두 모자, 무지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제국의 심장부 안에서 그들과 함께 싸워줄 동맹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태하그룹의 창립 멤버이자 남편 한서준이 살아생전 아버지처럼 따랐던 윤태섭 이사였다. 윤 이사는 강직한 성품을 지닌 구시대의 경영인이었다. 그는 강민준이 편법과 술수로 그룹을 장악한 이후 이사회에서 번번이 쓴소리를 하다가 사실상 모든 권력에서 밀려나 허울 뿐인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강민준에게 굴복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었다. 서연은 한결을 통해 윤 이사에게 누구도 해독할 수 없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생전에 남편과 윤 이사만이 알던 그들만의 약속 장소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의심 없이 약속 장소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신호였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교회의 낡은 한정식집 별채에서 마주 앉았다.
윤 이사의 첫 표정은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서연을 5년 전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룹에 혼란을 가져온 장본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무슨 볼일로 날 보자고 한 거요? 5년 전의 일에 대해 변명이라도 하려는 거라면 시간 낭비이니 그만 돌아가시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연은 그의 무례함에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변명 대신 증거를 보여주었다. 프로젝트 제니스에 조작된 데이터, 강민준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 그리고 언론을 매수하여 자신을 공격한 증거들까지.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자신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윤 이사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며느리가 아니라 냉철한 전략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건 당신과 강민준 개인의 싸움일 뿐이오. 내가 끼어들 이유는 없소. 윤 이사가 마지막까지 경계를 풀지 않자 서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한결이 발견한 암호화된 송금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강민준의 유령 회사가 사고 전문 해결사에게 거액을 보낸 기록. 그리고 그 시점이 한서준의 사고 직후라는 사실까지. 그것을 본 윤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들처럼 아꼈던 한서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더 이상 제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사님, 이것은 이사님께서 평생을 바쳐 일구셨고 제 남편이 지키려 했던 태아그룹의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태아그룹을 파괴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룹을 좀먹고 있는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려는 것뿐입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안에서 문을 열어주실 분은 이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윤 이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지난 5년간의 무력감과 분노를 곱씹었다.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만 머물 수는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윤 이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강민준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놈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봐 주겠소. 마침내 굳게 닫혔던 성문이 안에서 열리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마침내 제국의 심장부에 그들의 눈과 귀를 심는 데 성공했다. 이틀 후 서연은 윤 이사로부터 첫 번째 비밀 정보를 받았다. 강민준이 곧 있을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회장직을 영구적으로 굳히기 위해 알짜 자회사인 태하바이오를 자신이 실소유한 유령 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하여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그 비자금을 이용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반대파를 매수할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 그 정보는 그들의 방역에 명확한 목표 지점과 시간표를 제공해 주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주주총회였다. 그날 그곳에서 강민준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의 제국을 무너뜨려야만 했다. 새로운 동맹의 합류로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마지막 국면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그들의 칼날이 마침내 적의 목을 향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윤태섭 이사라는 강력한 내부 조력자의 합류로 민서연의 방역 계획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단서만 더듬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준이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태하 바이오를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는 정보는 그들에게 완벽한 공격 루트를 열어주었다. 서현은 윤 이사로부터 태하 바이오의 내부 자산 평가 보고서와 강민준이 이용해온 유령 회사들의 목록을 넘겨받았다. 그녀는 그 목록을 한결에게 주며 새로운 임무를 내렸다. 한결아, 이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줘. 특히 5년 전 엄마가 쫓겨났던 시점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지 찾아봐. 그녀의 직감은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음모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한결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전쟁터 위를 내달렸다. 윤 이사가 제공한 내부 정보는 굳게 닫혔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았다. 한결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숙이 과거의 데이터 속으로 파고들었고 마침내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현재 태하 바이오를 인수하려는 유령 회사가 5년 전 서연에게 기밀 유출 누명을 씌우는 데 사용되었던 자금을 세탁해준 바로 그 회사였던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서연의 스캔들은 강민준이 자신의 형을 밀어내고 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에 불과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한결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서연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던 재무팀 박 부장의 계좌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의 계좌에 강민준의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제 디지털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법정에서는 결국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인물, 바로 박 부장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윤 이사가 뒤를 봐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그녀는 수소문 끝에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는 그를 찾아갔다. 5년 만에 마주한 박 부장은 초라하게 늙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등장에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다. 서연은 그를 다그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대신 한결이 찾아낸 입금 기록을 그의 눈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당신 양심의 값이었나요? 아니면 공포의 값이었나요? 그 돈 때문에 지난 5년간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까? 그녀의 차분한 질문이 그의 죄책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서연은 그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증언한다면 윤 이사와 함께 법적으로 그를 최대한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그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박 부장은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5년 전 강민준이 어떻게 자신을 협박하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모든 고백은 영상으로 기록되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들의 손에는 강민준의 현재 진행형 범죄인 태하 바이오 헐값 매각의 증거, 과거의 범죄인 민서연 스캔들 조작의 증거와 증인, 그리고 가장 끔찍한 범죄인 한서준 대표 사고의 강력한 정황 증거까지 모두 쥐어져 있었다. 조용했던 그들의 방역은 이제 끝났다. 남은 것은 이 모든 진실의 칼날을 들고 적의 심장부로 쳐들어가는 것뿐이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서연은 아들의 방으로 갔다. 한결은 자신의 모니터에 태하그룹의 주주총회 실시간 중계 화면을 띄워놓고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들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고마워, 한결아. 네가 없었다면 엄마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한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숙한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 우린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지 않아도 돼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태아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바라보았다. 내일 저곳에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지난 5년간의 억울한 세월에 대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과거의 유령들을 위한 진홍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가득 찼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단상 위에는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태아그룹의辉煌, 한 미래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다. 오늘 그는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그룹의 공식적인 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이었다. 그의 제국은 이제 완벽하게 완성되는 듯 보였다. 윤태섭 이사는 객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무정이가 쥐어져 있었다. 모든 것은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강민준의 연설이 끝나고 의장이 그의 회장 추대 안건을 상정하여 표결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민서연이 홀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강력한 파문과도 같았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기 위해 달려왔지만 윤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기다리시오. 창립 이사로서 본인은 그룹의 리더십과 관련된 중대한 정보를 가진 이해관계인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이오. 그의 외침에 아무도 감히 서연을 막지 못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시선을 받으며 마치 자신의 무대인 양 침착하게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귓속에는 아주 작은 무선 이어폰이 숨겨져 있었다. 이 자리에 계신 주주 여러분, 그리고 강민준 회장 대행님, 여러분이 곧 표결에 붙일 이 인물에 대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민준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곳에는 태아바이오의 내부 자산 평가 보고서가 떠 있었다. 한결이 외부에서 회의장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이다. 서연은 강민준이 어떻게 태아바이오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자신이 소유한 유령 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하려 했는지를 조목조목 폭로하기 시작했다. 당황한 강민준이 스크린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시스템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의 범죄는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의 탐욕은 5년 전, 바로 저를 내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재무팀 박 부장의 영상 인터뷰가 재생되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5년 전 강민준의 협박에 못 이겨 어떻게 민서연에게 거짓 누명을 씌웠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증언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기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강민준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형이자 이 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였던 제 남편까지 해쳤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외침은 천둥과도 같았다. 스크린에는 강민준의 유령 회사가 사고 전문 해결사에게 거액을 송금한 기록, 그 남자의 범죄 기록, 그리고 사고 당일 그 남자의 휴대폰 GPS 기록이 사고 현장 주변을 맴돌았다는 데이터가 떠올랐다. 모든 증거가 강민준을 살인 교사범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아니야,
거짓말 저건 다 조작된 거야. 강민주는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윤 이사를 비롯한 양심 있는 이사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추악한 발악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마지막 발버둥처럼 보였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바로 그때 연 회장 뒷문으로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와 망견자실에 있는 강민준의 앞에서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강민준 씨, 당신을 횡령, 배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제국의 황제가 되려 했던 남자는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되었다.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 서연은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과 무거운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귀 속에서 아들의 작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렇다. 그들이 함께 해낸 것이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강민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난파선과도 같았다. 태하그룹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었고 대한민국 재계는 사상 초유의 오너 리스크의 대혼란에 빠졌다. 회사를 이끌던 구심점이 사라지자 제국은 한순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민서연은 승리의 여운을 즐길 틈도 없이 윤태섭 이사와 함께 그룹의 붕괴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가야 했다. 며칠 후 서연은 태하그룹이 본가로 호출을 받았다. 5년 전 쫓겨났던 바로 그 장소였다. 대청마루에는 그룹의 원로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을 대표하여 시아버지였던 강 회장이 그녀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가문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아버지로서 건네는 뒤늦은 사죄였다. 그는 지난날의 과오를 모두 인정하고 그녀와 한결의 모든 지위를 공식적으로 복권시켰다. 사과가 끝난 뒤 강 회장은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부탁했다. 서연아, 지금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부디 그룹을 맡아다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한 처절한 요청이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권력을 탐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그룹이 무너진다면 남편이 지키려 했던 것과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또한 위태로워질 터였다. 그녀는 조건을 걸었다. 그룹의 경영권을 임시로 위임받는 대신 자신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개혁할 정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강민준의 부패와 연결된 모든 임원들을 해임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며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이었다. 원로들은 주저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민서연은 태하그룹의 임시회장이 되었다. 쫓겨났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국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이다. 그녀의 첫 행보는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5년 동안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 한서준의 병실이었다. 그녀는 훌쩍 자란 한결의 손을 잡고 그의 곁에 섰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여보, 다 끝났어요. 당신과 우리 한결이의 자리는 제가 다 되찾아왔어요. 그러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미동도 없던 남편의 뇌파 측정기에 아주 미세하지만 희망적인 파동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의 개혁은 거침없고 신속했다. 그녀는 윤희사와 함께 부패한 세력을 척결하고 능력 위주의 젊은 인재들을 과감하게 등용했다. 에리단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과 뉴로링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태아그룹을 낡은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기술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나갔다. 몇 달 후 태아그룹의 본가 정원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한결이가 직접 코딩하여 만든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천재 해커가 아니었다. 밝은 햇살 아래에서 자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는 평범한 소년으로 돌아와 있었다. 서연은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이유였다. 늦은 밤,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서연은 잠든 아들의 방에 들렀다.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임에 입을 맞추고 발코니로 나갔다. 동쪽 하늘에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한 새로운 아침이 온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우뚝 선 리더이자 한 아이의 자랑스러운 어머니로서 그 찬란한 여명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다.